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산실 우리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광영입니다. 네, 카이스트가 이번에 50주년을 맞았는데요. 네네네네. 그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다음 50주년을 준비하는 총장으로 선임된 이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 카이스트하고 좀 인연이 많아요. 네,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저희가 뭐 카이스트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저희가 저 직접 가서 저 촬영도 좀 했었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야, 진짜 진짜 좋다. 학교가 진짜 크네요. 진짜 커. 네. 수학을 무지하게 잘하시겠네요. 평균 정도. 지금은 평균이지만 그 학창 시절에는 정석 푸셨고. 중학교 때 이제 1등 하다가 고등학교가 과학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비학던 때로 또 떨어지고 카이스트 오니까 또 그 아래로 좀 더 떨어지고 이러니까 와 거르고 걸러서 왔더니 점점 내가 걸러지는구나. 거기 계신 분들 막 공부만 할 줄 알았는데 뭐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재밌게 하시고 막 춤도 엄청 잘 추셨거든요. 그때 거기 댄스 동아리 지금 예, 예. 오! 얼마 전에 이수영 회장님이 또 저 나오셔가지고 카이스트 예. 기부하셨잖아요. 네, 큰 여장부신.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카이스트 학생을 키우는 것은 곧 국력을 키우는 거야. 그분은 카이스트에 큰 재산 기부하신 걸 보람으로 알고 대한민국 미래를 밝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셨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니 저 총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그럼 카이스트 교수님을 하신 예, 겁니까? 35년 했어요. 이야. 아니 근데 이게 총장님이 놀라운 게 그 드라마 예전에 카이스트라고 있잖아요. 이때 그 괴짜 교수님으로 나왔던 안정훈 씨의 실제 모델이 교수님이세요? 예, 그 모래시계 또 여명의 눈동자 했던 그 송진아 작가. 예,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분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학생들한테 좀 이상한 교수가 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광영 교수를 얘기를 하신다. 예,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드라마 쓸 수 있겠네요. 그러더니 이제 드라마를 쓰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 SBS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 당시 그 30%가 넘는 네네네. 시청률이 굉장한 그 초대박 드라마였죠 네, 이게. 아니 근데 총장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게 좀 드라마가 거기에 보면 뭐 안정훈 배우가 한 거고 네네. 이상하게 막 그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예. 어디를 찾아오신 누구십니까? 여기 처장님을 찾아왔고 저는 앞으로 여기 교수할 사람인데요. 교수요? 또 뭐 약간 또 말씨도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헤어스타일도 좀 예, 예. 네. 저 박기훈입니다. 생선 눈알 폭파 먹는 게 맛있던데. 이건 과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쑤! 멍청한 것들 돌아야지. 오늘은 제가 점잖게 하고 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좀 부시시하고 다니고 뭐 빗질도 안 하고 그런 그분이 꼭 그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 거의 그것을 그냥 안정훈 씨가 예. 그대로 좀 많이 조금 과장을 해가지고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시고. 예. 그 당시에는 스포츠카를 좀 타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달라 보이고 싶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카이스트 그 작가님이 이제 됐다 쓸 수 있겠다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조직도 하고 강의 자료까지 거꾸로 보신다고. 보통 조직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총장이 제일 위로 있고 밑에 부서가 쫙 있고 네. 막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이유는 명확해요. 총장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그 아직 아래서부터. 예, 그래서 제 학생들, 교수님들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가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대학교 조직이라는데요. 저는요, 이게 뭐 지시한다든지 명령하는 그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 되면서 제일 하고자 했는 게 이제 인류대학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지난 50년을 결산해 볼 때
카이스트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은 전 세계를 나가서 인류대학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이제 세계 대학 평가하면서 카이스트 한 42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39등 했어요.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걸 넘어서 1등이 되려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모든 구성원들, 학생, 교수님들이 자 우리가 인류가 되자. 이제 절대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독창적인 것만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속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놓고서 매일 이제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맙시다. 이제 새로운 것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총장님의 말씀대로 뭔가 좀 세상을 다른 사람이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말자. 그래서 난 TV로 거꾸로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런 뭐 댁에 가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집니까?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막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사람들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 뭔지 알아요. 네. 자꾸 이제 괴짜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터득했어요. 뭐예요? 제 머릿속에 이 상상하고 연구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 생각하고 막 괴짜처럼 하다가도 예.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는 좀 얌전한 척하고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이중 인격이라고 할지 표리가 부동하다 할지 이게 뭔가 지금 현실 세계에 내가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면은 네. 내가 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지혜를 잘 터득해서 예. 이제 그래서 총장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카이스트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학교입니까 이게? 카이스트는 5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도 잘 살자 이런 취지에서 산업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 50년이면은 정말 많은 일들, 뭐 또 많은 발전이 있을 텐데 카이스트에서 이룬 또 뭐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인터넷도 카이스트에서 먼저 실험을 해서 성공시켰고요. 최초의 인공위성 또 카이스트가 발사했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이제 배터리 걱정 없는 무선 충전 전기 버스를 네. 또 개발하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카이스트에서 처음 만든 학과가 있습니까? 융합학과, 이게- 융합인재학과. 이게 그 정재승 교수님이 여기 계신 거죠? 거기 학부장이시죠. 그 학과는 졸업하려면 책을 100권을 읽어야 돼요. 100권 읽으면 졸업이 됩니다. 정재승 교수가 정해준 70개하고 개인이 선정한 30개에서 100권을 읽으면 100권을 저 읽었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카이스트 학생은 또 저새 다르지. 우리처럼 막 안 읽고 교수님 읽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지. 이제 토론하니까요. 토론. 아니 좀 그 많은 우리 제자분들도 좀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그 제자분들 또 어떤 분들이 좀 계십니까? 학계로 간 제자도 있지만 이제 회사를 세운 제자들이 여러 누가 분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분들이 아마 그 넥슨의 김정주 사장 하니까 들어요? 네. 예. 정주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주요? 그 김정주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주 골치 아픈 제자였어요. 왜요? 공부를 착실하게 안 하고 예. 뭐 어느 때는 뭐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와요. 예. 어떤 때는 빨갛게 하고 와요. 예. 그리고 이제 귀걸이도 다는데 예. 네모를 달고 오고 뭐 세모 달고 오고 양쪽에 짝짝으로 달고 네네네. 오고 교수가 보기에는 좀 저놈 자식 한번 좀 야단치고 싶은 그런 제자.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회사도 세우고 지금 수많은 사람 월급도 주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넥슨. 예. 근데 그래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를 길렀냐고. 예. 이제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아마 제가 방해하지 않은 게 참은 게. 내가 그때 혼내자고 예, 참은 게. 화는 나셨지만 예, 속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예, 혼내지 아니 않고. 총장님 지금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장님이시지만 우리 학생 김정주 학생에게 예.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였습니까?
야 그게 하고 다니는 짓이 뭐냐. 혹시 지금도 가끔 연락하십니까? 네, 그러죠. 제 취임식에서도 와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축사하고. 야. 실제로 제게 저 이광현 교수님은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학생 생활도 뭐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던 20대였는데요. 그때 정말 아낌없이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참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기억에 남고요. 아니 근데 과제가 또 이게 그 카이스트가 좀 유명하죠. 이게 뭐 아주 예. 특별한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출제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문제를 좀 출제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부를 다 이해했으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렇죠. 전산학과 교수님 시절에도 또 낸 문제가 있으시다는데요. 예, 뭐 해킹하는 문제. 예.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예, 예. 그런 거. 와 이런 문제 야 신박하다. 신박하다 진짜.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공고문 하나 만들어줄래요? 그걸 한 50장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서버에 침입해서 파일을 카피하면 1년치 장학금을 준다고? 전산과 박기용 교수. 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 아, 해킹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럼요. 그때 했던 학생들이 지금 우리 전 컴퓨터 계를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지금 그때 하던 학생들이 지금 AI 본부장도 하고 있고요. 예. 하도 많아서 뭐 예. 와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학생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상상력을 피고 그 상상력으로 이제 사회 나가서 활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제가 공부 좀 덜 하자. 그 시간에 나가서 놀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저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재수도 하고 대학 들어갈 때 또 어려서 전기도 없는 전 시골에서 학교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씩 걸렸어요. 그 4km거든요. 그 4km를 걸어가면 아침에 갈 때는 1시간이면 가요. 근데 집에 올 때는 2시간 걸려요. 왜 그래요? 중간에 노니까. 야. 그러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제 주위에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위축돼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농촌에서 농부였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꼬마한테 글짓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셨어요. 나의 희망이란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쓰지? 근데 그때 마침 그 에디슨 전기를 읽었어요. 그래, 나도 그럼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에다 크게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영이가 과학자가 된단다. 그래서 그 종이를 벽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놓으시고 손님이 오면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랑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 인생의 길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고 제가 대학교 떨어졌을 때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총장님이 좀 그 카이스트 내에서 교내에서 좀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 같은 데가 좀 있습니까? 그 산복길, 산책길, 산복길. 산책길이요. 힘들고 머리 아플 때는 살짝 나와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거든요. 연못 이렇게 산복길이 있어요. 거기를 좀 제일 좋아하시는. 네, 거기도 보고. 이 거위를 총장님이 처음 기르셨다고 그래요? 예. 저는 사실 그때 카이스트 학교 갔을 때 거위가 있길래 이거 어떻게 여기 있을까 했더니 총장님께서 이렇게 오! 저 거위가 있네? 뭐야? 어이 뭐야? 얘네들 뭐야? 뭐, 진짜 얘네들 뭐 하는 거야? 근데 학교 내에 이렇게 거위가 있다는 거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기르시게 된 겁니까? 이제 캠퍼스는 넓은데 네. 이게 뭐 연못이 있지만 이게 너무 좀 정적이에요. 그래서 뭐를 좀 기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유성 시장이 있어요. 예. 시장에 가면 4월 말에 이제 거위 새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 사다가 기르기 시작했죠. 아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20년쯤 된 거예요. 이게 얘가 어떻게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상징이 된 겁니까? 이렇게 거위가 카이스트에? 학생들이 그래요. 그 카이스트에는 그 서열 1위가 거위고 예. 그 학교 안에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 횡단보도에 거위가 지나가는 이제 그 사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거위가 지나가면 자동차들이 다 씁니다. 아. 처음에 거의 키운다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반응이 어땠었어요? 이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하고 그냥 키우셨어요? 아, 얘기를 안 하셨구나. 이 얘기하면은 보나마나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막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 거위가 돌아다닌다는데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이런 얘기 교수회의에서나 이런 데 얘기 안 했어요? 어디서 거위가 왔냐고 하면 가만히 있었죠. 모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위가 이제 부화를 많이 해서 막 10댓마리, 20마리까지 막 늘었어요. 예. 그러면은 얘들이 그 연못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경고도 받았어요. 개체수를 좀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부화를 알을 품고 있는데 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저한테 뭐 그 탓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개체수 때문에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또 일등이죠. 좀 학교 업무 외에도 거위 개체수 때문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교수에서 총장님으로 바뀌고 나서에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업무가 좀 많은데 저는 업무는 제가 그 우리 때 이제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직원도 있고 그분들한테 다 일임하고 학교에 매일 출근 안 할 거니까. 아, 출근을 매일 안 하세요, 지금요? 또 이것도 너무 비밀을 많이. 출근 유도 신문에 내가. 아니 출근 안 하시면 괜찮습니까? 카이스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인류대학이 돼야 된다고. 인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비전을 인류대학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워서 우리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 인류가 되겠다. 이제 내 시시한 거 안 해. 이게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첫째. 네. 둘째는 그걸 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 아,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돈을 모으러 다녀야 돼요. 기부금 모으러.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아유, 왜요? 예. 그 당연히 진직 받았어야 되는데요. 예. 그걸 뭐 몇 년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머지않은데 왜냐하면은 우리 그 이제 신진 세대들은 새로운 거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야지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혹시 총장님만의 기념일을 만든다면 어떤 날을 기념하고 싶으신지? 제 책상에는 달력이 있거든요. 그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2021년 금년 달력하고 2031년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2031년 내에 세계 인류대학이 된다는 그 생각을 여기 담아서 제가 무슨 결정을 할 때는 항상 2031년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변할까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놓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10년 후의 시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31년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카이스트는 세계 인류대학 10위권 대학이 돼야 되거든요.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된다고 봐요. 바로 그날이 제가 가장 기념하고 싶은 날입니다. 2031년. 죽은 자를 통해 삶을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수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문사회학교실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야. 안면 우려이 있고 또 눈꺼풀 결막에서 일혈점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목눌림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한
경부압박 질서, 우리가 흔히 액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좌측 가슴부에 커다랗게 드러난 자창의 흔적이 있다. 이 표현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후 손괴. 시신을 칼로 찔렀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시신에서 보여지는 상처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죠.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시신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죽음을 다루다 보면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막을 수 있었는가, 또는 이 죽음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더 공고히 하고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고 법의학이 살아있는 학문으로서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게 저 우리나라 의과대학들 중에 법의학은 뭐 전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선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43개 의과대학 중에 10개 정도 됩니다. 아니 법의학자분들끼리도 단톡방이 있다 그래요? 예, 있죠.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56명이 단톡방인데. 지금 이 안에 거의 국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와 있네요. 거기서도 교수님들 이모티콘 많이 쓰십니까? 쓰는 분들이 있고 그걸 못 쓰는 분이 그 세대 차이는 보이죠. 쓰십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쓰세요? 그 빵빠레 날리는 거 보면 누가 어디 뭐 상탔던 빵빠레 한번 날리고 뭐 그런 식으로지. 우리 교수님은 좀 법의학자가 되신 계기가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독특해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뭐 강의실에 이렇게 붙어 있기는 좀 어려운 시국들이 많아서 이제 유월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아무래도 학생운동을 하고 변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89년대 이제 광주에 조선대학교 이철규라는 민주조선 편집장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소개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유원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이철규 군이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철규 군의 사체가 발견된 지 21일째인 지난 5월 30일 이 군이 검문 토주 중 추락 익사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이 지난 5월 3일 밤 10시 12분쯤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산속으로 도주해 숲속에 숨어 있다가 청암교 아래 석축소단 급 커브 지점에 이르러 음력 금은밤의 어두운 상황에서 수원지에 빠져 익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경찰이 검문 도중 이 군을 놓쳤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익사라고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없어요. 고도의 부패로 인해서 사인은 불명임을 하고 먼저 전제를 하고, 비록 부패가 진행됐지만 여러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돼서 생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은 나름 인정된다. 아마 그 죽음을 제가 그때 경험하지 못했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은 정말 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 길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앞으로도 많은 의문사가 있을 테고 많은 죽음들이 있을 텐데 꼭 그런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왜 접근하지 못할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건 좋은데 죽음에 있어서 건강성 지표는 누가 챙길 것인가 싶어서 그러게 이제 그때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꼭 하고 싶었던 일이고 누가 잘하는 일이라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 지금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저는 제가 행복한 표정과 뭔가 잘 사는 표정을 했을 때 법의학이 정말 재밌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저는 진짜 아니 실제 이렇게 법의학 수업을 하게 되면 실제 사건을 접할 일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사례 보면서 자기들이 눈이 열렸을 때 굉장히 재밌어하죠. 근데 그게 거의 별똥별 수준으로 싹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왜 그러죠? 야 이거 왔구나. 근데 이제 그걸 놓치죠. 그래서 제가 톰 소어의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톰 소어가 이제 이모한테 페널티를 먹었잖아요. 페인트 칠하라고. 맞아요. 지나가는 친구가 야 뭐야 했더니 너 벌 받는구나. 아니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넌 함부로 못해. 나 좀 하면 안 돼. 안 돼. 이거 나만 해야 돼. 막 자꾸 하니까 장난감 갖다 줘. 뭐 하면서 이제 그 페인트 청사를 하죠. 청사를. 네. 그러니까
네가 법의학을 한다고 해서 저는 넘어가지 않죠. 그럼요. 저는 관심이 없는 척하죠. 어. 학생들한테. 너 정도는 안 돼, 법의학이. 그 정도 관심은 수태 매년 있었어. 찾아온다고 아유 의대 졸업하고 또 찾아온다면 인턴 마치고 또 찾아오면 전문의 좀 따고 그렇게 예의 부리도 전문의 따고 나면 또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때는 나도 스구리아스가 되니까 계속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 이제 바로 밑으로 그 법의학 교수가 한 분 더 계세요. 그분도 이제 제자 노상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처럼 돌연변이 혼자 커갖고 온 학생이에요.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3년 차 때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손을 잡았죠. 잘 왔다. 그리고 정말 부자나 또는 뭐 화려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행복한 인생 같이 살 수 있다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외롭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다.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 이게 지금 뭐 막 이렇게 인기 있는 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는 언젠가는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법의학은 더 낮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게 제 생애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 면에서는 그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근데 실은 노상재 교수 앞에 3명 정도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했다가 있었어요. 안 했어요. 선배들이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감히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숲에 가려서 못 봤던 보석이죠. 이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보석이 혼자 남았던 거예요. 표현이 좋으시다. 아니, 그분을 위한 찬사는 뭐든지 해야 되죠. 아니 그 좀 교수님도 직업병이 뭐 아까는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뉴스가 어디선 사건이 났다는 소리 귀신같이 잘 들으신다고. 직업병 제가 좀 약간 난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부르면 잘 안 들려요. 저도 그래요. 그러시죠. 근데 저희도 이상하게 사고, 살인, 사망 이런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시구나. 그러니까 어딜 가다가 뉴스에 그게 좀 그냥 반사적으로 보고 제가 용산역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용산역 그 모니터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서 사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뉴스가 그렇게 나와요. 희한하게. 그런 일도 있어요. 어느 날 느낌으로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지리산 일주도로가 있거든요. 옛날 90년대 때 누군가가 잠깐 소변이 불어서 이제 차를 받쳐놓고 소변을 보는데 저 밑에 유기된 시신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됐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누굴까 있어요. 그래서 치과 기록을 그일 때 남원, 뭐 임실, 순창 다 경찰들이 찾으러 다닐 텐데, 근데 그 형사가 갑작스럽게 테이블 있죠. 거기에 보면 옛날에 저 행방불명된 미아 찾기, 우표코기를 한 50명 정도 이렇게 놓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날 지쳐서 딱 앉았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애가 보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88 올림픽 때 찍었던 이 태극기 이걸 하는 그 사진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종자를 찾으려면 맨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을 제출해 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시간. 가장 마지막에 찍었던. 그럼 나이를 보니까 24살 되는데 8살 때 사진이 제출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자기는 이 애 같은 거야. 그래 올라옵니다. 직감적으로요? 네, 그래 올라와요. 그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는 별거 중. 아버지가 이 애를 데리고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실종신고를 냈고 아버지가 그럼 왜 사진을 그걸 냈느냐 대답을 않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협조해줘서 유전자 분석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대신 빙의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아니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실종되시고 어디 다른 데 수용되시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다 지리산에다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광주 국과수에 있는데 뭐 경기도 경찰서에서 부검 의뢰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을 광주 시립묘지에 매장을 해놓은 시신이 있는데 이거를 파서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경찰에 와서 신고를 했어요. 자기 고향 후배하고 자기 부인하고 공모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둘이 내연 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둘을 따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있죠. 분리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 서로 자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선처를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성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 남자는 더 나쁜 놈이다. 1년 전에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보험금을 탄 놈이다. 그 1년 전에 사망한 부인이 이제 광주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러 가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남편 조수석에 탔고 돌아가신 부인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웅벽 그 옆에를 들이받고 부인은 머리를 다치고 남편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응급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입원이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자가 보니까 이 두피가 찢어져 있고 피 나고 갑자기 뇌출혈이 심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교통사고로 돼가지고 이제 보험을 탔던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묘에서 파서 수위 벗기고 뭔데 시라파라는 건 부패나 육탈이 되지 않고 습한 환경이 있으면 마치 밀랍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딱 처음에 보니까 두피 두정부, 머리 꼭지 부위가 꼬매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 부인을 세면대에다가 휠체어 태워서 씻으라고 데려다 놓고 자기 잠깐 옷가지를 갔는데 와서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두정부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어디를 다쳐야 되겠어요? 머리를 다친다면. 뒤, 옆, 이마.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다이빙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겠죠. 부위가 안 맞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어요. 두개골에. 이번 당시 엑스레이를 보면 아무 두개골 골절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응급실을 내려왔을 때는 보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주일 사이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괴상망치가 틀어야 돼. 눈은 한 100개 있더라도 입이 바늘구멍만 해도 입은 있어야 될 거고 이걸 틀지 전혀 안 만나본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부인을 데려다가 세면대한테 데려다 놓고 가서 화장 가서 수건을 가지고 내렸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보 살려줘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 부인이 쓰러져 있더라. 그게 범죄 심리학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왜냐하면 쿵 하고 쓰러졌을 때 어떤 상태가 돼요, 뇌가. 그 정도면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생겨야 돼요. 아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 내가. 그걸 경험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세면대한테 가서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진술은 이렇게 바꿨죠. 그렇게 된 그런 것도 있고. 야, 그 진술서만 봐도 그 안에 뭔가 그 좀 부검감정서를 쓰기 힘들 때도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을 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프죠. 힘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운명의 끈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이보다는 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신고를 했고 밖에 신문이나 우유가 쌓여 있고 그래서 경찰이 시정장한테 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복도 쪽에 있는 방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목 졸려 살해당해서 가지런히 침대에 누워 있고 안방은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불을 걷어보니까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엄마가 부패된 채로 있고 화장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을 맸어요. 현장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누워있는 5학년 위에 본 벽에 그 당시 동시 경연대 같은 거 해가지고 상 타면 판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이 애가 가을이 되면 나무는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낙엽이 시인이가. 그래서 야, 이런 시인이. 근데 이게 저도 무지하다는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정신과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건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는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시가 이렇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얼마만큼을 더 노력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나 지금 조금 전에 소름이 돋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하신 대로 이게 참 시적으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멋지게 표현을 했다. 단풍이 그냥 떨어지는 것을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다가 이게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또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인, 남모르는 이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삶이 정상 같지만 저는 죽음을 너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고와 그 많은 힘든,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많은 위험들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살아 있을까? 내가 오늘 KTX 타고 오는데 KTX가 부딪히지 않고 도착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삶이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제가 그런 말을 즐겼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짜리 건물.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건물이 붕괴되기 바로 일보 직전일 수도 있어요. 나사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전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근데 살아있는 걸 너무 당연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린 안전하다고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어차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죽음들, 예방할 수 있는 죽음들, 이것들에 대해서 의사로서 그래서 미리 작은 사건을 놓고 경고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에서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교수님 밸런스 게임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에 자는 학생, 강의 시간에 떠드는 학생. 좀 자는 학생한테 더 점수를 줘요. 왜냐하면 저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아니에요. 자면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 자면서. 이야. 너무 감사해요. 이 교수님 수업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난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도는 그 학생한테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무가 크는데 10가지 원소가 필요하면 하나가 부족하면 나머지가 2개씩 있어도 안 커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 전체에서 눈 뜨고 있는 애들이 중요치 않아요. 저 애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는 학생 이름을 정해줬죠. 최소율이라고. 그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아, 최소율의 법칙. 저 친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방송 소율이가 봅니다. 이름 이쁘다. 이름 멋진데 소율이. 최소율. 남자는 소량이. 소량. 최소량. 너무 보고 싶다. 소율이와 소량이. 지금 4학년, 본과 4학년 소율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소율입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인싸 교수님이셔서 그 아는 학생들도 진짜 많고 막 그렇게 대답 못해도 뭐라 안 하시는 되게 진짜 친구 같은 교수님이셔서 나의 가난이 증명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메리치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는 새로운 시대의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생명 다양성 재단이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저 성함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생태학자는 어떤 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쫓아다니면서 동물들은 무슨 짓 하고 사나 그런 거 염탐하는 일을 한다. 화두가 되는 기후변화라든가 뭐 생물다양성 감소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또 연구하게 되는 뭐 그런 분야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연구를 하셨겠지만 어떤 동물들을 좀 연구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개미를 오래 연구를 했고요. 개미요? 네, 개미는 한 40년 가까이 40년이나 연구를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까치. 예. 까치가 전 세계적으로 사는 새인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까치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까치도 한 25년째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긴팔 원숭이 인도네시아 네, 정글에 긴팔 사는 원숭이. 긴팔 원숭이 지금 한 15년째 연구하고요. 돌고래 제주도에 가서 돌고래 이제 거의 한 10년. 10년이요? 네. 아니 근데 개미 연구를 40년 하셨으면은 정말 뭐 개미 박사님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어떻게 좀 개미를 연구하게 되셨는지요?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꾸 개미 닮았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진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닮으셨다. 그런 얘기 잘못하시면 안 돼요. 왜요? 씨는 제가 약간 고통까지 교수님도 그렇고. 그 왜 저 앱에 저 연예인 닮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해봤는데 3번이나 유재석 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도로 개미 닮았다고 웃으시면 같은 과예요, 선생님. 우리 교수님께서 개미를 연구하러 정글까지 가셨다고. 네, 뭐 개미가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긴 한데요. 네네. 정글에 재밌는 개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뭐 독을 쏘는 개미들이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개미한테 한번 쏘여가지고요. 네. 그냥 기절한 적도 있어요. 기절을 해요? 네. 어디에 쏘였는데? 세상에 개미 중에 제일 큰 개미가 거의 한 3cm 정도. 오, 이 정도면 굉장히 크네요. 네. 그걸 우리가 총알개미라 그러는데 네. 걔는 침을 가진 개미인데요. 네네. 절벽으로 이렇게 제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잡다가 하여간 이 팔뚝을 쏘였는데 네, 근데요. 이러고 이제 뭐 문지르고 기어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료가 제가 길에 숲속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개미한테 쏘였어. 그랬더니 야 개미 연구하는 놈이 개미한테 쏘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냐? 근데 뭐 어떡해요? 기절을 한 방 맞았는데 하여간 기절했어요. 와. 교수님께서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님하고도 좀 각별한 사이시라고요? 네. 일년에 한 300일 정도를 세계 한 80개국을 순회를 하시거든요. 와. 그러시면서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그래도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쭉 오셨어요. 두 분이 만나면 뭐 어떤 대화를 좀 나누십니까? 교수님하고 구달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이런 위기에서 살려내느냐, 뭐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릴 수 있느냐,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전략 회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하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동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2005년 그 호주제 폐지에 교수님께서도 좀 힘을 보태셨다고요? 아유, 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좀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가능하면 안 나서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죠. 뭐 다 그래요. 네. 되도록이면 숨으려 그러는데 저 EBS에 나가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물사회에는 호주제도라는 게 없더라. 뭐 당연하겠죠. 걔네들이 뭐 그런 시스템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호주는 암컷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되게 생물학자로서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방송된 날부터 전화를 못 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전화가 없던 시절인데 내려놓으면 울리고 받으면 욕하고 뭐 이러니까 엄청난 언어 테러를 거의 한 1년 당했어요. 1년이나요? 네. 그런 어떤 와중 속에서 여성들로부터 전화를 한 몇 차례 받았는데요. 그 어떤 분은 막 전화통에 대고 대성통곡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선생은 어디 있다 이제야 나타났느냐 뭐 이러면서 당신 가슴이 다 후련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비겁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어차피 욕먹고 있는데 에라씨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이유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질러 댔더니 어느 날 헌법재판소에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변론을 했고 자연계의 계보를 뒤질 때는 우리는 암컷을 따라 올라가면서 추적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주제가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 호주제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종특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이걸 갖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의 몇 천만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요 동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제 변론이 끝나고 한 2, 3주 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위헌이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그게 이제 다 끝났죠. 그 암울한 역사가 끝났죠. 참 정말. 네.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들에게 예속되는 거고 그 아들이 또 잘못해서 빨리 죽으면 손자한테 예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땅의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법무부가 호주제를 2006년에 폐지하는 대신 개인별 신분 등록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등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혼인할 때 부부의 합의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네, 이렇게 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에는 꼭 토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뭡니까? 마치 제가 다 한 것처럼 비춰지면 이게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아유, 그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야구 용어로 하면 끝내기 안타를 치게 된 거예요. 제일 끝에 이제 참여했다가 또 빌려 교수님 들어갔다가 이런 말을 좀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비유도 척척 끝내기 안타다. 이런. 네.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하버드 기숙사 사감을 하셨어요? 네. 하버드에 계셨어요? 네. 그런 줄도 모르고 조셉 하버드에 계셨어요. 바로. 네. 7년간 하셨네요. 이게 이제 박사과정을 하시면서. 네. 아니 근데 이게 하버드생들은 실제로 새벽 4시 반까지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데 막 이게 사실입니까? 에이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괜히 왜 옛날에 불이 안 꺼진다고 뭐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 맞아, 그 책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관찰한 하버드 학생들은요 공부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많이 해요. 이게 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티가 나는 아이가 성적 잘 받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혀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회장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다 온갖 세상 일을 다 하면서 A를 받는 거예요. 그런 놈을 서로 다 우러러 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 1시까지 사회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개 공부를 한밤중에 시작해요. 서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거기는 그렇게 막 한다면서요? 네. 누가 많이 떠들었느냐로 일단 점수가 어느 정도 판정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책상 밑에 표 하나 가지고 제가 떠들었다. 이거 체크하거든요. 계속 체크를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발언 기회를 주건 말건 그냥 악착같이 떠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 가면 괜찮겠는데요, 점수가. 저도 우리는 뭐. 그냥 떠드는 거고. 조셉, 우리는 떠들어 제끼는 거고. 떠드는 거는 뭐. 거기는 토론이야, 토론. 아니 거기도 일단 떠들어 제껴요. 일단 제껴요? 거기도 제껴요? 두 분은 제끼는 하버드로 거라면 자신 있는데. 두 분은 하버드로 떠들어 가는 제끼는 걸로. 거라면 자신 있었어요. 하버드로 밀리지 않고 뭐. 우리도 뭐 떠들어 제끼는 거는 뭐. 예. 교수님은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교수님 수업은 광클 수업일 것 같거든요. 이거 저 금방 바로 그냥 찰 것 같은데요? 이번 학기에 폐강됐습니다. 제 수업. 제 생애 처음으로. 교수 폐강이 됐어요? 네. 40명이 안 되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놀고 있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충격이에요 지금. 지금 사실 아니 근데 이게 폐강이 됐어요? 지금 정보가 들어왔어요.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이게 교수님의 이 과목이 3학점짜리 과목인데 근데요. 30학점만큼이나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 이게 그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문이 좀 나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 학기에 최재춘 교수 강의 들으면서 다른 수업을 들으면 다 망한다. 그 학기에 그 수업 하나만 듣기도 벅차다. 뭐 이런 소문들을 이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수강 신청을 하고 싶지가 않네. 네. 그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혹시 수강 혹시나- 신청을 하실 네. 학생들에게 미리 좀 교수님 미리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의 양을 줄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미안한데 열심히만 하면 그거를 조금 교수님이 좀 양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그 열정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알고 있으나 아이 망했다.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적게 나왔네요. 교수님도 망했다라는 얘기가. 이 교수님이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요즘 뭐가 있을까요? 네, 하여간 코로나19 겪으면서요. 교수님이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이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변화인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온 것 같다는 확인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박쥐를 우리가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열대에 삽니다. 박쥐는. 근데 그 열대 박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지금 분포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 2021년 5월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이 이제 자꾸 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온대지방에 박쥐들의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지난 100년 동안 열대박쥐가 40종 이상 들어와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선별 질려서 데려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대개 2가지 내지 3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걔네들은 달고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40 곱하기 2 아니면 3 하면 대충 100이 나오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랑 나쁜 의미에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터진 거니까. 이야, 이게 저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또 이거 기후 변화가 우리 그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 한 만여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구에 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전 지구에 흩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1%가 안 됐거든요. 지금 2022년 5월 현재 우리가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동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만년 동안에 우리가 1% 미만이었는데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야생동물을 1, 2, 3% 정도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 야생동물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해보면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인 거죠.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그냥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글쎄요, 재수 없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꼴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 짓 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정립하면서 살자. 자연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도 행복해진다.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한테 아주 오늘 우리가 환경을 왜 보존해야 되는지, 왜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야 꾸준히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코로나까지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로 있는 허태균입니다.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처음인데 사회심리학이 뭡니까? 사회심리학은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 있을 때,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 21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셨지만 파악하기 힘든 심리는 누구? 제일 힘든 사람은 역시 가족, 특히 아내. 사모님. 약간 부부싸움 이런 거 할 때 이제 심리학을 이용해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당신 무의식에서 뭘 원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자기는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그러면 그러니까 무의식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화난다. 몇 번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고 나니까 제 무의식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좀 없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그렇게 저를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수업을 듣고 나오면 그렇게 교수 욕을 해요. 그 아드님께서? 네, 아들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는 교수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라.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꼭 끝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안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는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 아들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의 한국인의 행동 속 숨겨진 심리에 관한 이 강의가 좀 화제가 됐는데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굉장히 서구 중심의 어떤 정통 심리학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좀 배웠는데 근데 저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는가 하면 기존의 서구 중심의 심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가 이제 모험적인 학문 분야로 옮겨갔다.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한국인만의 어떤 심리가 좀 있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관계주의. 관계주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 거를 바꿔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자기 메뉴판 보기도 전에 뭐 먹을 거예요? 이러고 물어보죠. 일단 나도 나지만은 물어봐요. 네, 우선 물어봐요.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나 가리는 음식 있으세요?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마음속에 이미 네가 뭘 시키느냐에 따라 내가 시킬 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외국 분들은 뭐 먹을 거야를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본인이 알아서 시키고. 최근에 외국 분하고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가 뭘 먹으러 갔지만 또 남들이 다 이러면 그래 그냥 그거 먹자. 그럼 그게 좋겠다. 맞아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관계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배려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은 좋죠. 거예요. 그 대신 그 배려가 역으로 뒤집으면 원칙을 깨는 거예요. 이제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먼저 가세요. 이러면 배려죠. 배려인데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는 원칙이 깨진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나 아니면은 집단주의 사람들은
딱 원칙이 정해지면 이대로 해야 돼요. 내가 쏠게 뭐 이런 것도 약간 그 뭐 어떤 좀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관계주의에서 나오는 주체성에 관련된 건데요. 주체성이군요. 네, 그 뭔가 하면 주체성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이게 집단주의 아마 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네.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 묻혀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주의는 집단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1대1 관계로 가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도 영향을 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싶어요. 그게 주체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쏠게 이런 것도 뭔가 그런 속에서 오는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그렇죠. 뭐 그나마 괜찮아요. 그걸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날이면. 뭐 자기 생일이라든지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별 이유가 없는데 자꾸 밥을 사잖아요. 한 몇 번 받아먹고 나면 지가 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가 뭔데 뭐 아니 뭐 지가 뭐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뭐. 약간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막. 이게 이제 그걸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있는. 아니 이게 저 주체성이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또 있다고 그래요.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거는요. 생각을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의력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원칙이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걸 이렇게 사용해? 예. 심지어는 그걸 만든 분도 이런 기능을 그럼 인터넷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제품 개발자도 잘 모르는 사용법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누군가가 만들어내잖아요. 사용자들이 이게 뭐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우리가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 걸 보고도 외국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아 맞아. 음식은 칼로 쓰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아니 잘라지는데 이건 뭐 칼이나 가위나 아니 그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 또 혹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공사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가 있는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7개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 아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네. 재미없어요. 문제는 말만 하면 괜찮은데 진짜 찾아요. 맞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찾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에서 많아요. 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 아니 그 한국인의 어떤 이러한 심리적인 성향이 오늘날 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경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제일 화가 나나 하면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영향을 안 받을 때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냐. 뭐 이거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발전도 이룩됐지만 동시에 전 세계 유례 없는 사회적 갈등도 유래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사실 그 우리 사회가 뭐 항상 요즘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세대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좀 갈등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약간 저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은 이렇게 해요. 우리 둘이 사이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엔 내가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네가 내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하는 방법이 보통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 나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머리가 나쁜가? 왜 내가 알려줬는데 충분히 얘기 다 했는데. 야, 그거는 그거는 조금 과한데. 아니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하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이게 심지어 무슨 충 뭐 이런 인간으로도 네. 취급 안 하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붙을까 보면 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미워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쁜 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불구하고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당연한 다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이 왜 미움이나 혐오까지 갈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심리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 얘기에 좀 공감이 많이 가긴 가네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다르면 다른 대로 살라고 내버려둬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실제 성격이 좀 어떠십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쿨하시고. 어떠세요? 교수님은 좀. 집요하게 설득하죠. 제가 한국 사람인데다가 교수인데. 멋지시네요. 지금 얘기하시면서 좀 느꼈어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교수님도 좀 깔려 있구나. 그럼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아니 그 확신이 없으면 강의를 못 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맞네. 아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아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한국인들이 지향해야 될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그게 뭔가 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자녀예요. 자녀가 뭘 하면 넌 그래서 어떡하니?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내 나이 때는 안 그랬다. 뭐 내가 학생일 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나이 때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그게 언젠가 하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손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그러고 노니? 너는 그게 재밌니?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끝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서로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행복하시죠?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지금 행복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 정도면 엄청 행복하고. 지금 교수님의 행복에 대해서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교수님이 조금 약간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이거 행복하신가 지금. 자 일단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이 질문을 30년간 연구한 세계적인 행복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면 제 첫인상 가지고는 맞추기 되게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저 반평생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뭔가 사실 행복을 오랫동안 연구하신다고 하면은 왠지 저희 그 선입견일 수 있어요. 뭔가 환한 미소,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의상도 지금보다는 훨씬 밝은 뭔가 이런 느낌. 저희가 그려는 이미지가 있는데 교수님이 원래 재미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미는 있어요. 아니 그거는 확실해. 아니 그 여러 분야 중에 행복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교수님은? 계기라기보다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이 심리학에서도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의외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오랜 시간 동안 주로 인간의 부정적인 경험에 초점을 뒀어요. 불안, 스트레스 이런 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도
많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뭔가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행복은 별게 아니라 인간의 이런 불행한 상태가 없어지면 보너스처럼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손을 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 이제 에드 디너라고 하는 분이신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에어컨이 이런 더운 여름날 우리의 온도를 낮춰주고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해지고 싶은데 에어컨을 끈다고 따뜻해지질 않잖아요. 에어컨이 아니라 겨울에 필요한 것은 난방기구예요. 그렇죠. 열을 올리는 것과 식히는 것은 다른 기제인데 우리는 그게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행복은 걱정이 없고 불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즐거움, 유무가 중요한 것이지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보기엔 좀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불행을 없앤다고 행복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관련이 있지만 근본적인 지금 근본적인 포인트는 포인트가 아니다. 예. 누구나 하루하루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늘상 우리가 말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그 답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죠. 같을 수 없죠. 그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합이에요. 내가 그걸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느끼던 간에 이것이 자주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덜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의 조셉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제가 많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선언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마음먹기 나름이다. 근데 마음먹기 나름인 것도 있는데 또 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조세님은 이 탁자를 보고 막 지금 너무 해피하세요? 사실 이걸 보고 해피하진 않고 교수님 보고 해피해. 그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교수님 보고 갑자기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저는. 근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 좀 몰아갑시다. 행복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면 난 행복해지고 싶어. 난 이 탁자 보고 행복해.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진 않지. 뇌가 탁자를 보고 시계줄을 보고 막 해피한 뇌는 고장난대요. 뇌는 그렇겠네. 무슨 뜻이냐면 변별력 없이 아무 때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또 내 마음이 마음대로 통제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 시스템이 고장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할 땐 불안을 해야 되고 그건 느껴야 되는 거다 내가. 심지어 우울함도 우울할 때 느껴야 돼. 어. 끊임없이 내가 그냥 난 행복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감정적인 거고 어떤 감정적인 경험은 우리의 의지 같은 것으로 탁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뇌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감정을 만들어야 돼요. 가령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악어를 보면 공포심이 있어야 돼. 근데 잘못된 감정을 느끼면 악어를 봤는데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사람이 지금 없을까요? 악어 배 안에 있어요, 다. 악어한테 잡혀먹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적절한 상황에서 감정이 탁탁 켜지는 게 중요해요. 이 감정을 주관하는 이 뇌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일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디자인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생존과 이런 것의 확률을 높이도록 이 뇌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달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 상황을 내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현실을 부정하고 그렇죠.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그렇진 할 수 않아요. 있어. 아닌가 봐요.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행복감을 느끼는 그 개인차들이 좀 있습니까? 있죠. 아주 큽니다. 그런 게 어떤 선천적인 기질이 우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행복한 사람의 개인차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대표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외향성이라고 하는 성격 기질이 행복과 확실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한 연구가 아니라 수백 수천 편의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외향적인 분들. 네네. 이 행복감은 언제 켜지느냐?
인간에게 제일 중요했던 자원이 등장했을 때 생존. 그거는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잘하고 있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구가 켜져요. 그러면 세상에 가장 뭐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 뭐냐면 어떤 성격이 좋습니까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 있는 거는 각자 그 성격의 특성에 쓰임새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수저가 귀한 걸까요? 젓가락이 귀한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쓰임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그렇게 객관식으로 묻는 것 자체가 우문이에요. 왜냐하면 국을 먹을 때는 수저가 있어야 되고 콩나물 먹을 때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성격을 우리가 수저 젓가락에 비유하자면 뭐가 좋으냐 이거는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크게 보면 외향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향적인 사람들. 금방 지칠 때도 있고 네. 용맹하기도 하고 뭐 등등인데 용맹을 넘으면 뭐죠? 오지랖이 될 때도 오지랖도 있고 만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나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죽어요. 그렇죠. 용맹.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악어가 앞에 있는데 야 내가 정리할게. 그렇죠. 득과 실이. 근데 교수님 외향적이면 많이 죽는다. 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하자면. 설명을 하다 보니 딱 생각나는 케이스가 뭐예요? 영국의 마우리스 윌슨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전혀 등산 경험이 없어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한다는 게 너무 좀 말이 안 되죠. 아주 외향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내가 경비행기를 사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갖고 에베레스트 중턱쯤에 추락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로 올라가겠다. 기가 막히죠? 너무 무모하죠?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 슈퍼 외향성. 네. 죽었어요. 외향적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맞아. 그건 아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한 얘기를 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향적인 분들, 집에 있길 좋아하는 분들은 덜 행복한 건가? 이런 질문을 또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서 뭐 거울 앞에서 시집 읽을 때 제일 행복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연구를 보면 흥미롭게도 나 혼자 할 때 있는 즐거움이 누구와 할 때 뭔가 증가하는 폭의 정도가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더 커요. 누구랑 뭘 할 때. 다시 말하면 어쩌면 외향적인 사람보다 사람이랑 뭔가 즐거움을 교류하는 것을 더 뭐랄까 만끽하는 거는 내향적인 사람. 근데 이게 특이하네. 왜냐면 또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이 자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재적인 부정적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예상을 해요. 이거 새로운 모임에 가면 어색함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막상 가면 별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막상 가면은 또 잘 있어. 인간에게 제일 재미난 자극이 뭐냐면 다른 인간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분들은 이 약간 결핍된 자극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주변에 있는 재미난 자극인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외향적인 친구가 뭐 밥 먹자 잘 있니 그러면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극의 어떤 자극 하마 같은 것이 외향적인 사람인데 어쨌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는 뭔지 알겠까? 이용이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으로 좀 들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만 내가 어떤 요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요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올해 143개국 국가 중에 핀란드가 7년 연속 1위, 2위는 덴마크고 3위가 아이슬란드. 한국은 5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이렇게 그 핀란드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행복감이 높은 이유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핀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국가들이 스칸디나비아 북쪽 국가들이잖아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철학이 어떤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기 것만 챙기는 어떤 이기주의랑 혼돈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주의는 뭐냐면 어떤 틀에다가 가둬가지고 이게 옳건 너희 건 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각자의 생각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철학을 존중하는 어떤 포용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야 인생은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를 정해주고 이런 개인적인 취향은 다 자꾸 쓸어가지고 한 방향으로 몬다. 너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자유도가 있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서 집단주의적 가치가 조금 너무 과한 지역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행복감은 좀 낮은 국가들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좀 배워왔고 많이 들었던 사실 이야기들이. 틈이 날 때마다 그 스칸디나비아 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당신들은 일상에서 제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궁금하네요. 그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 당신이나 잘 살고 어떻게 그걸 감히 평가하느냐? 뭐가 좋고 나쁘다가 다 그냥 틀릴 뿐이지 그걸 평가할 일이 아니야. 제일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늘상 평가를 받는. 늘 평가를 받죠. 평가받는 거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계속해요. 사회 비교. 이게 행복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경험이에요. 그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그렇죠. 어쩌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 같은 현실에서는 뭔가 약간 교과서적인 그림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고 저런 거는 그 약간 행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데 이런 어떤 논리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행복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비교에 가장 적나라한 어떤 쟁탈전이 이루어지는 게 SNS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애당초 어떤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느냐?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결핍을 몇 개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에서 임시 처방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권장되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일상에서의 우리가 행복감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한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한 비유가 행복 압정을 만약에 일상에 깔아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집에다가 압정을 한 박스 깔아놨다고 찔릴 확률이 높죠. 그럼요. 가족들이 비명 소리가 맨날 들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명을 지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랬을 때 비명이 아니라 어떤 즐거움을 유발하는 압정과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일상에 깔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압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사람과의 미묘한 관계인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의외로 우리가 절친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마주치는 전철에서 보고 편의점에서 가면 맨날 보는 종업원 이런 분들과의 미묘한 어떤 사회적 경험의 합이 그 사람의 행복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요새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있어요. 행복은 즐거움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특히 한국 사회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인생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바뀌는 인생이 한 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떤 한 컷 사진이 아니에요. 장원 급제하는 날 그 화려함이 인생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수많은 날들의 누적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자주 즐거움 같은 것들을 느끼느냐라는 빈도가 훨씬 행복에 있어서는 중요해요.